제14호 태풍 찬투가 당초 예상 경로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치우쳐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7시쯤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난 뒤 오후에 일본 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를 관통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채 움직일 것으로 보여 일단 다행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직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4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지리산과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태였고요. 이제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 산사태처럼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요. 제주 전역에 안전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바로 아래쪽으로 태풍 찬투가 만들어낸 동그란 구름대가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 부근은 초속 29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강풍 반경은 280km에 이릅니다. 태풍은 제주 먼바다에서 며칠째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시속 5km 정도로 위아래를 오가면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진로를 가로막던 북쪽의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오늘 새벽부터는 점차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쪽 고기압이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애초 예상 경로보다는 조금 더 남쪽으로 치우쳐 이동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를 전후해 제주도 남쪽 해상에 가장 근접한 뒤 대한해협을 통과해 내일 저녁엔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토요일 새벽엔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돼 소멸하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주도엔 최고 400mm, 지리산과 남해안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충청과 전라, 경상도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엔 많게는 7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상태여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바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제주도에는 초속 40m가 넘는 순간적인 돌풍이 불겠고 남해안에도 초속 20m에서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고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중북부 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는 세 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먼저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사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SLBM 개발 성공 국가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4시간 만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한 실언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지 4시간 만입니다. 김 부부장이 특히 문제를 삼은 건 도발이라는 표현입니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는 데 가세한다면 남북 관계는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도 그것을 바라진 않는다며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우리 군은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SLBM을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고 국방부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7번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개발 중인 신형 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낮 12시 34분쯤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다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5번째 북한의 무력 도발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대화 재개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We do condemn the DPRK's missile launches. We know that they pose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oth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한국과 일본 등 동맹 방어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engage in a meaningful and substantive dialogue with us.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거듭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외교적 관여를 주문했습니다. Diplomatic engagement remains the only pathway to sustainable peace and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엔 경고의 신호를 보내면서도 외교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게 미국과 유엔의 메시지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민간업체가 7개 관계회사와 함께 겨우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4천억 원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000배 넘는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수천억 원대 부동산 수익을 추가로 얻은 정황도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경쟁도 없이 단독으로 따낸 사업 협약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옵니다. 고수경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업체로 참여한 뒤 지난 3년 동안 577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김 씨는 또 투자자 6명을 더 모았는데 김 씨와 투자자들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회사를 세웁니다. 이 7개 회사 자본금은 약 3억 5천만 원. 이들 7개 법인은 배당금으로 약 3,60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받아간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업 협약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남판교로 불리는 대장동 지구의 아파트 부지는 12개 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천대유는 이 가운데 1번과 2번 구역, 그리고 11번과 12번 구역을 경쟁 입찰 과정 없이 매입했습니다. 임대주택 부지인 9번과 10번 구역을 빼면 전체 아파트 부지의 40%를 경쟁 없이 가져간 겁니다. 경쟁 입찰을 한 나머지 구역의 경쟁률은 최대 183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남는 지역이라 경쟁이 심했다, 황금알로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거친 업체들은 토지 공급가액보다 4%에서 13%까지 더 비싼 가격에 땅을 낙찰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어떻게 부지를 공급했는지 물었더니 협약 사항일 뿐이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또 화천대유에 부지를 얼마에 사들였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 씨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 저희는 성남시 건설 내역을 들여다본 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경우 입찰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 가액과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낙찰받는 것 자체가 외주랑 수익 관련된 제주도가 땅이 있는데 제주도 상인지 알아서 결국 화천대유는 금싸라기 땅을 경쟁 없이 그것도 남들보다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화천대유가 얻은 이익은 정확히 산정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한 개 택지가 적어도
900억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7억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배당금 이익 약 4천억 원 외에 최소 2천억 원 넘는 돈을 추가로 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이 성남시에 돌아간 모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민간 기업이 이례적인 수익을 얻어간 데 대해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개발이익이 환수가 된 거냐? 3억 5천을 가진 민간 사업자가 돈을 가져가는 게 그게 과연 개발이익이 환수가 된 거냐? JTBC 고승혁입니다. 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파악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4월에 최강욱 의원 고발장이 국민의힘에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발장이 실제로 당이 만든 최강욱 고발장에 초안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 등의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관련 고발장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이 중 최강욱 고발장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작성한 고발장과 유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 씨는 당에 전달한 적 없다고 했고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정점식 의원은 누가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중간 전달 경로가 끊겼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고발장도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복수의 당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 씨의 제보로 논란이 된 고발장이 실제 당이 작성한 최강욱 고발장의 초안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달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8월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이 조 씨가 아닌 다른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거나 김웅 의원이 아닌 다른 경로로 당에 유입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